보통은 자기 차에서 죽으면 자기는 운전석에 있죠. 종이박스로 이걸 왜 덮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상하다는 거. 종이박스는 뭐지? (2013년 12월 28일) 오전 11시경 제주시 삼도 이동에 위치한 한 은행. 한 남성이 들어와 빈 창구로 가더니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50대 고씨. 은행 직원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고씨는 해당 은행에서 약 6억 500만 원가량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1월 2일 낮 12시경 경찰에 걸려온 한 통의 신고전화. 여기 제주지방법원 맞은편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쪽인데요. 아침부터 차 한 대가 계속 세워져 있는데 뭔가 가려져 있는 게 좀 이상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 도로에는 파란색 엘란트라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안으로 보이는 의문의 종이 박스들. 차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하자 조수석에는 여러 개의 종이 상자가 덮여 있었고 그걸 치우자 그 밑에 한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 추운 날씨에 시신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묘한 죽음. 그러나 시신에 특별한 상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원 조회 결과 피해자는 며칠 전 시내은행에서 거액보험에 가입했던 고씨. 고씨가 애초부터 고에게 보험금을 노린 것일까? 차량 내부 및 인근에서 유서 등의 자살로 보이는 별다른 증거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세한 건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확인 결과 고씨는 은행의 모습을 드러내기 이틀 전인 26일 집을 나선 이후 행방이 묘연해 가족들에게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선 28일 고씨가 방문했던 은행에 찾아간 경찰. 확인 결과 오전 11시경 은행에서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고씨. 그런데 그날 오후 그는 돌연 보험 가입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31일 고씨는 다시 은행에 방문했고 보험 해지에 따른 납입금을 수령함으로써 그가 가입했던 거액의 보험이 해지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수상한 행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CCTV를 확인해보니까 고씨가 은행에 방문하기 바로 직전에 근처 우체국에서 나오는 게 확인됐습니다. 찾아가서 확인해보니까 거기서도 3억 정도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더라고요. 문제 28일 고씨가 단 하루에 가입한 생명보험만 약 9억 7천만 원가량. 이상한 것은 그는 이혼 후 자식도 없이 혼자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생명보험금을 줄 사람이 딱히 있어 보이지도 않는 상황인데 대체 고씨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닌 것일까? 그가 가입한 3억 원가량의 보험 역시 아직 가입 승인 검토 중으로 보험금 수령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했다고만은 보기는 어려운 상황.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사건에 경찰은 사건 전후 고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고씨가 은행에 방문하기 직전 의외의 장소에 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3년 12월 제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망자는 50대 남성 고씨였고요. 차에서 열었는데 종이박스가 이렇게 있고 죽었는데 뭐지? 이런 좀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조수석에 종이박스에 덮여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 자살인가요? 타살인가요? 사고사인가요? 어쨌든 뭐 저기 다른 상흔이 없었어요. 네. 별다른 상흔, 뭐 칼로 찔렸거나 그런 건 없는 상태에서 네. 어쨌든 얼어붙었어요. 얼어서 있는 상태였어요. 12월 뭐 지금 1월 2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네. 이걸 좀 알아야죠. 그리고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이걸 확인하면 되겠죠. 이게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보통 이제 뒷자리로 예를 들어서 번개탄 같은 경우 뒷자리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시간에, 보통은 네. 자기 차에서 죽으면 자기는 운전석에 있죠. 아니면 타살이라고 하면은 뒷자리에 있거나. 근데 이제 타살을 하더라도 종이박스로 이걸 왜 덮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상하다는 거. 종이박스는 뭐지? 다음용은 몰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직전에 계속 등장했던 게 은행이나 보험 관련된 곳에 등장을 하는데 발견된 곳이 하필이면
제주지방법원 맞은편 도로예요. 그러니까요. 관공서, 그러니까 특히 법원 건너편이면은 사실 조금 더 뭐 이게 의미하는 게 있을까요? 뭐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뭡니까? 경찰서, 검찰청, 법원 이게 다 같이 붙어 있잖아요. 특히 네. 검찰청과 법원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자살하는 것도 더 이상하고 네. 자살이라고 하면 뭔가 뭐 알려주려고 하나?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금방 발견되는 거죠. 발견이 될 만한 곳이 쉽게 발견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생명보험에 10억 가까운 거를 하루 만에 9억 7천입니다. 하루 만에 이거를 뭐 했다라는 것도 이상하고요. 웃기죠. 가입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심사가 있어요. 네네. 오늘 가입한다고 해서 내일 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보험 사기가 많기 때문에 네. 심사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옛날 같이 오늘 가입해 갖고 내일 죽어서 그런 경우는 없어요. 가입도 우왕좌왕 느낌인 게 뭐 당일 해지한 것도 했다가 해지하고 네.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너무 이상해요. 그럼 보험 살인인가? 죽여서 낸 네. 건가? 그럼 언제 죽였다는 거야? 아니면 이거 저거잖아요. 여러 개를 가입한 뒤에 자살해서 죽은 다음에 누군가한테 보험금을 주려고 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말하자면. 것처럼 보이기도 예. 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그럼 자세히 알아봐야죠. 그렇게 해서 보험 누구 나가는 게 아니야. 네. 경찰은 미스테리한 행적을 남긴 고 씨의 뒤를 더 세밀하게 쫓았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고 씨가 은행에 나타난 것은 오전 11시경. 그런데 바로 그 직전인 오전 10시 10분쯤 고 씨는 제주시 2도 2동 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해당 주민센터 직원은 고 씨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으러 오셨는데 결국 못 받았어요. 손가락을 다치셨는지 자꾸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뜨더라고요. 재발급이 어렵겠다고 말씀드리니까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해서 기억에 남아요. 고 씨는 왜 갑자기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했던 것일까? 죽기 직전 여러 곳에서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고 다녔던 고 씨. 그의 보험 서류를 확인하던 경찰은 독특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12월 28일에 가입한 보험은 물론 최근 고 씨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들 모두 보험금 수령자가 고 씨도 고 씨의 가족도 아닌 제3의 인물이었던 것. 경찰은 고 씨 주변 인물들부터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그때 경찰에게 전달된 고 씨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기도의 입구가 기계적으로 폐색돼서 사망하는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보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이 고 씨 사망 날짜가 12월 27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 고 씨는 28일 주민센터와 두 곳의 은행에 나타났으며 31일에도 은행에 방문해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경찰이 은행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보험 가입 시 신분증 확인 외에 별다른 본인 확인 절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8일 분주히 움직인 그 남자는 고 씨가 맞는 것일까? 그런데 경찰 조사 중 고 씨의 방문 장소에서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 한 가지 일치되는 증언이 나타났습니다. 그 남성분 일행이 있으셨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옆에서 이것저것 같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은행과 주민센터를 방문했던 고 씨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진술. 이들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CCTV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인근 대형마트에 들어가 종이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찍힌 둘.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정체를 파악하고 순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여성은 오랜 시간 강원도 홍천 산골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였던 것. 수년간 약자들의 재활을 도우며 선한 일을 해왔던 사람이었기에 경찰은 순간 용의자가 맞는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진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지, 대체 그녀는 어떤 이유로 제주도에 온 것인지 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런데 신상을 파악하던 경찰은 그녀의 이름을 확인하곤 곧이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사 과정 중 어디에선가 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인이 비구폐색으로 입이 막혀서 죽은 거죠. 네, 나왔는데 이게
날짜가 27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입을 막아 죽인 건데 네. 입을 막아 죽였다는 건 뭐 베개 같은 푸션으로 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네. 비급회색 사입니다. 살인입니다. 네. 27일 날 죽은 건 명확해요. 그럼 28일부터 이 사람을 일하고 다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팩트는 그거죠. 네. 예. 이게 어쨌든 뭘 가입하고 뭐 하려고 했으면은 뭐 확인을 할 텐데. 근데 가입할 때는 본인 확인 잘 안 하죠. 네. 가입 받으려는 사람이 오히려 그 상품을 파는 건데 네. 명확히 그 해서 가는 것보다 네. 나중에 심사 단계에서 걸러내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하진 않죠. 그리고 이게 그럼 관련이 있을까요? 신분증 재발급을 하려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신분증을 재발급하려고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얼굴을 바꾸죠. 아, 그러면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것이 이놈이 죽은 사람을 자기로 바꿔치기 하려는구나 라고 하죠. 예전 같으면 그게 쉬웠어요. 네. 요새는 어떻게 하죠? 지문을 찍어야 돼요. 그 기계가 있잖아요. 네, 지문 인식기가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공장일 오래 하거나 화학약품을 오래 하거나 바느질 오래 하신 분들은 지문이 뭉개져 갖고 잘 안 돼요. 아, 그래서 네. 어떻게 하다가 인후 보증인 뭐 이제 신원 보증하는 사람 한두를 데려다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부인. 그래서 이제 데려간 것 같아요. 느낌이. 2인조. 예. 그러니까 네. 이 둘은 죽은 사람의 신원을 탈취해서 무엇인가를 보험 사기 하려고 하는 사람이랑까지는 여기 드러나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3자라고 지금 이제 수령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2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관계성 관련된 건데 이렇게 판을 짜고 그 사람 신분이 되고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느 아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네. 당연히 아는 사람은 뭐 가까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만나서 조금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나 하지 지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가족이 어떻게 돼? 네. 가족이 없는 사람을 타겟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보면 이제 물려줄 그 자식이나 네. 뭐 이혼 상태고요.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는 결혼 중개업소에서 이런 사기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다면은 지금 앞서서 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맞은편에서 발견된 종이 덮인 요즘 종이도 가져가 네. 나오는 장면 나오거든요. 네. 이 의도까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발견돼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쉽게 발견돼야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좀 만약에 네. 어디 저 산골에 있는데 발견 안 돼 갖고 썩어 갖고 신원이 확인 안 되면 실종이잖아요. 5년을 네. 기다려야 돼요. 근데 빨리 발견되면 또 안 돼. 어떻게? 종이 박스로 덮어놓는 네. 미련함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있긴 있는데 며칠 동안 앉아 있어. 그럼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니까 그렇죠. 종이 박스 해놓으면 적당하게 언제쯤 누가 그걸 까보겠지. 네, 그렇게 되죠. 네. 자, 베일에 쌓인 두 인물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들과 고 씨가 어떤 관계인지 집중해서 수사 범위를 좁혀갔습니다. 사회복지사였던 여성의 이름을 보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은 경찰. 그간의 자료들을 다시 파헤치자 고 씨가 가입했던 모든 거액의 보험금 수령자였던 제3의 인물 서명과 그녀의 이름이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체 그녀는 고 씨와 무슨 사이일까? 네, 어느 날은 동생이 여자를 데려오더니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말로는 뭐 제 동생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돈도 많다 그러는데 이상하잖아요. 이혼해서 혼자 사는 남자를 왜 그냥 느낌 별로라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여성 이 씨는 5년 전 관광을 위해 제주도에 왔다가 지인의 소개로 제주도에 거주 중이던 고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 가족의 반대에도 이들은 꾸준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이 씨. 특이한 점은 그 이후부터 고 씨가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된 것. 불과 한 달 전에도 고 씨는 자신의 명의로 사망보험금 약 30억 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매달 6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던 고 씨. 다시 금액을 낮춰 6억 상당의 보험금에 가입했고 첫 보험료로 160만 원을 입금했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고 씨는 보험심사에서 보험료 납부 능력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부적격자로 판명됐습니다. 당시 보험 가입자 역시 고 씨가 맞긴 한 걸까?
합리적 의심에 이 씨를 향한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가 복지시설을 짓는 과정에 농지를 불법 점유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했는데 그때 진 은행빚이 5, 6천 정도로 파악됩니다. 1982년부터 서울, 강원도 쪽에서 집 없는 아이들과 장애인을 돌봐왔다는 이 씨. 돌연 2005년 강원도 홍천 산골로 들어가 보육원을 운영했지만 허가시설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빚이 생긴 것. 이 씨는 워낙 주민들과의 왕래가 없어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도 그 보육원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 씨와 함께 나타나 고씨 행세를 하는 남성은 대체 누구일까? 경찰은 두 사람을 응대했던 주민센터 직원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지문인 씻기에 오류가 나서 보니까 지문이 상단 일부만 일치하더라고요. 혹시 뭐 손가락에 화상 입으셨나 물어보니까 멀보 부리시면서 뭐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만졌을 때 살 느낌이 뭔가 이물감이 있어서 약간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지문이 일부만 찍혀있고 손에 이물감이 있었던 이유, 그건 아마도 숨진 고씨의 오른손과 관련 있어 보였습니다. 차에서 고씨가 발견됐을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 예리한 흉기에 의해 도려진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경찰은 고씨의 사칭남과 이 씨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이 씨가 머무는 숙소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곳엔 두 사람이 아닌 모두 세 사람이 함께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당시 여자친구라고 했던 인물 이 씨 앞으로 가입되어 있었고요. 이상한 게 이제 이거 지금 30억짜리, 그러니까 고 씨가 이렇게 막 돈을 막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없는데 이거 160만 원짜리 냈다가 해지하고 6억 원짜리 냈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본인이 한 거냐,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서요. 본인 한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잘 모르는 거겠죠. 이걸 시도하려는 사람이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생명보험이나 보험 메커니즘을. 네. 그러니까 보험 사기에는 보험 설계사가 같이 붙어야 되잖아요. 네. 이걸 시도하려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이런 흔적들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예. 강원도 산골에서 어려운 사람으로 도우면서 살았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허가시설로 이렇게 뭔가를 한 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노숙자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모아갖고 보조금을 타내갖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죠. 이 사람이 어떤 걸 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주민들과 왕래도 없고 사람들은 그 보육원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참고로 이제 이 씨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우연히 생명보험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보험 상담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 있었습니다. 1987년에 이제 이혼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연락을 하지 않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가 당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거 보험에 가입할 뭐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문의했었고요. 이후에 8개 보험회사, 또 2개의 주민자치센터, 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전화를 걸어서 보험 가입 방법 등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전력이 있네요. 보통 이런 보험 범죄자는 보험 설계사 3개월짜리 수업을 듣고 보험 사기를 시도하는데 네.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상담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잔혹한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지문을 띈 거잖아요. 네. 그것도 모자란 거죠. 그걸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걸 지문을 찍으려다가 어디서 보긴 본 거예요. 인식이 좀 안 돼서. 어디서 보긴 봤냐면 네. 지금 뭐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선례지만은 바닷물에 부른 시체의 신원 확인하기 위해서 네. 뭐 실제로 CSI들도 이 손가락을 잘라갖고 이 안에 이걸 골무를 만들어갖고 찍습니다. 네. 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뭔가 뭘 봤어요. TV나 이런 걸 봤어요.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시도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말라갖고 이게
이게 생각해 보시면 전체를 다 도려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가서 찍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마르니까 어떻게 돼요? 부피가 줄어들죠. 수축이 됐죠. 그렇죠.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도는 했는데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해보는 건데 굉장히 끔찍한 짓을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 씨의 숙소에서 발견한 이 세 사람 누구인지 그날 사건 재구성하면서 사건의 진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경 이 씨의 숙소로 출동한 경찰. 그런데 그곳에는 이 씨와 고 씨의 사칭남 외에도 한 명의 인물이 더 있었습니다. 얼핏 봐도 옛된 얼굴의 소년. 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경찰은 세 사람을 임의 동행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987년경 사칭남 김 씨는 간경화를 앓고 있었습니다. 치료법을 찾아 헤매던 그는 우연히 이 씨를 만나 민간요법 등으로 병간호를 받고 이후 그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도우며 연인관계를 맺어온 내연남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강원도는 겨울이 되면 농사일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씨가 제주도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범행을 알고 온 게 아니었다고요. 자신은 이 씨의 제안으로 동행했을 뿐 범행은 이 씨와 소년이 계획했다고 주장하는 김 씨. 그렇다면 이 소년은 누구일까? 조사 결과 소년은 이 씨의 보육원에서 자랐던 범행 당시에 18세였던 서군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사 1시간 만에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직전인 12월 초순경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 씨는 12월 10일 서군, 김 씨와 함께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12월 26일 오후 4시 25분경 고 씨에게 전화를 해 만나자고 약속한 이 씨. 다음 날인 12월 27일 오전 이 씨와 서군은 제주시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고 씨를 만나 그의 엘란트라 승용차에 탑승했습니다. 미리 수면제 4-5알을 가루로 만들어 준비해뒀어요. 그걸 호박집에 넣어서 고 씨에게 건넸고 그 사람이 잠들자마자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고 씨 집에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챙긴 서군과 이 씨는 읍사무소를 방문해 고 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본인이 아니면 받을 수 없어 작전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서군이 고 씨인 척 그의 핸드폰으로 보험사에 전화를 해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사망 시 최대 2억 1천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두 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오후 6시경 이 씨가 김 씨를 데리러 숙소를 향한 사이 잠들어 있던 고 씨가 깨어났습니다. 서구는 영양제라면서 다시 수명제가 들어간 호박즙을 고 씨에게 먹여 잠을 재웠고 두 사람이 오자 잠든 고 씨를 태운 채 살해 장소를 물색하러 다녔습니다. 저녁 8시쯤인가? 삼성열 주차장에 도착해서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고 씨를 조수석으로 옮겼습니다. 의자를 뒤로 제낀 다음에 양손으로 고 씨의 양팔을 눌렀고요. 서군이 근처에 고인 빗물이랑 지붕의 물기를 수건에 적셔서 뒷좌석에서 고 씨의 입과 코를 막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뒷좌석에 앉아서 지켜봤다는 고 씨의 내연녀 이 씨.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숨진 고 씨를 차에 태운 채 유유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고 씨의 주민등록증과 지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서구는 벌떡 일어나 홀로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서군이 한참 나갔다 오더니 이상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봤더니 고 씨 지문을 도려온 거예요. 저보고 편의점에서 접착제를 사서 이걸 붙이고 내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 씨의 지문을 자신의 엄지손가락에 덧댄 채 주민센터로 향했던 이 씨와 김 씨. 그런데 그건 정말 18살 서군의 생각이었을까? 서군은 1994년부터 이 씨의 보육원에 맡겨져 외부와 단절된 채 오직 이 씨에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보육원 관련자들은 서군이 이 씨를 엄마처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지문을 잘 나온 것도 살인에 직접 참여한 것도 서군이라고 했습니다. 엄마처럼 따랐던 이 씨는 사건과 묘하게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고 씨의 시신이 낮 12시에 발견이 됐고요. 같은 날 오후 5시에 바로 이제 숙소로 찾아가서 이제 검거가 좀 됐었어요. 도망을 못 간 거죠? 네. 당시에 또 이제 CCTV는 사실 또
지문이 이상했을 때 또 바로 또 신고가 돼가지고 찾고 있긴 있었네요. 그 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2일날 발견된 거고 시신이 네네. 바로 2일날 오전에 발견됐고 오후에 그 임의동행 체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이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은 실종이 된 상태에서 26일부터 12월 26일부터 찾고 있는 당연히 뭡니까? 여러 행적을 찾다 보면 네. 그걸 찾아질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 씨하고 서군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그 과정에서 보험 가입 시도했던 것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신원 확인돼 이 사람 이름으로 가입되는 거 확인돼 CCTV 보니까 누가 있어 잡는 건 어렵지 않았죠. 네. 지금 이게 이상한 3인조여서 사실 이게 서측남 말고 애가 하나 껴있는데 18세 소년이 독특하죠. 네. 이 주범 이 씨의 사회복지시설 물론 네. 무어가지만 그게 아마 이 역할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지금 뭐 판결문에도 나오는데 서군이 갑자기 뭐 지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뭐 나가더니 슥슥슥 해서 갖고 들어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자신의 범행을 좀 저쪽으로 떠넘기는 듯한. 네. 그건 전적으로 주범이 이 씨예요.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이제 자신의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서 자기가 키웠던 아이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갖고 한 거죠. 네. 근데 결국- 본인이 시켰다는 얘기는 안 하고 진술을 안 하고 제가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경찰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문이 없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아이가 10 몇 살짜리 아이가 척하면 척. 그렇죠. 왜냐하면 평소에 그랬을 테니까.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타까운 건 이제 얘는 거의 나자마자 버려져가지고 94년에 지금 이게 2012년에 3년 넘어갈 때 사건이거든요. 나자마자 버려졌을까요? 아니면 유괴를 했을까요? 여기는 지금 네네.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이라고 하면은 마치 자기의 그 자애스러운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어떤 갓난애를 그냥 유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유괴가 돈 목적이 아니라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94년이거든요. 이게 시기가. 네. 유괴 납치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그렇죠. 예. 네.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때는 지문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없어지면은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서군에 대해서 지문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지문은 안 되죠. 지문은 의미가 없죠. DNA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막연히 버려진 아이라고. 그거는 범인이 한 얘기지. 네. 범인이 얘는 버려진 아기라고 했으니까 그게 말이나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앞에도 허술했는데 앞에서 또 예를 들어서 CCTV 마트 CCTV에 뭐 박스 산 거 다 찍히고 편의점 뭐 이런 것도 다 찍히고 가입자 뭐 뻔하게 지금 제3자인 본인 이름 써놓고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뒤에서도. 여러 그러니까 너무 가지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네. 자신의 왕국에 살다 보니까 네. 사회적인 어떤 감이 많이 없어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산골 안에서는 내가 보육원 원장이고 네. 이러니까 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나와서 뭘 심지어 범죄를 하려고 해도 미숙한. 그렇죠. 네. 근데 그 서구는 실제로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씨의 말을 거의 전대적으로 복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사칭남도 자신의 병을 고치게 된 어떤 것이 일종의 종교적인 교주 네. 같은 느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김 씨, 그러니까 사칭남 김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서 그 강경화로 이제 들어가서 25년이나 지금 이 씨와 함께 그렇죠. 외부와 격리된 그런 곳에서 생활을 했고요. 자기 전 재산 3,500만 원과 자기 노동에서 번 돈 모두를 이 지금 이 씨 그 원장에게 받다 바친. 일종의 사이비 종교 비슷하네요. 네. 고립된 사이비 종교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역할이 각자 다르고 진술 좀 다르긴 했는데요. 판결이 세 명에 대해서 따로 나왔습니다. 일단 그 서군부터 보자면요. 피고인은 그 살해의 동기가 금전적인 욕심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섬뜩하리만큼 주도적으로 대담하게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던 점, 진실에 기초하여 진지한 반성을 한다기보다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으로 피해를 더 확대시킨 것으로 인정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제 소년인 점 등을 감안해서 단기 5년, 장기 10년형이 부정기형이 선동된 겁니다. 상기하게 됐고요. 예. 이제 사칭남 김 씨입니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A, B 앞에서 이제 두 명이 서근하고 있습니다. A, B 옆에서는 그들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만류하기는커녕 A, B와 함께 피해자를 살해해 이후에는 마치 피해자인 척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피해자 명의의 보험 청약서 등을 위조 행사하였다. 다만 A, B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징역 10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문제의 이 원장 이 씨입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노리고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오로지 재산적 탐욕에 기인하여 피해자의 애정과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극히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에 옮긴 점, 피고인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자신에게 종속되어 있는 나이 어린 B와 C가 자신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라고 하면서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례적으로 그 선고 형량이 5번이 계속 번복이 되는 또 특이한 또 상황이 재판적인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판단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가스라이팅에 의한 범죄 그리고 교사 범죄에 대해서 양형에 대해서는 우리 양형위원회의 판단은 저는 사실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서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행했고 그랬지만 실제로 가스라이팅 된 거로 봤을 때 이 정도의 형보다는 치료 감호를 통해서 보통 네. 한 2에서 한 5, 6년 정도로 보고 치료가 되게 하고 왜냐하면 이 서군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사실은 유괴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전혀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을 했어야 된다. 서군은 물론 우리가 보기에 되게 잔인하잖아요. 행동을 지가 했고 다 했잖아.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이 시의 통제하에서 됐다는 걸 우리 법은 사실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네. 김 씨도 마찬가지예요. 김 씨 부분도 가스라이팅이 된 건 맞는데 물론 성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의 형은 사실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서군과 이 씨의 관계가 기량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군의 형량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씨의 형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정도라고 하면 이 씨는 무기징역이 나와야 된다. 네. 잔혹하게 사람을 보험으로부터 죽이게 했고 시신 유기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한 거 그리고 그 어린 아이 미성년을 그거 시킨 거 다 보세요. 그럼 이건 죄책이 엄청 무겁죠. 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묘한 점이 그거예요. 이 보육원이 어떤 곳이고 여기에 사람들을 이제 휘두르면서 말처럼 여왕처럼 뭐 이렇게 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좀 아쉽네요, 형량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평가가 네. 범죄적 평가를 못한 우리 그 사법부는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형량은 사실 이 씨한테 집중이 됐어야 되는 건데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하고 교사했는데. 네. 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뭐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이 김 씨와 이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범행이 성공했을 경우에 동남아로 그리고 이제 양아들 같은 입장이었던 서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 계획을 세워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본인들 얘기죠. 진짜 이 씨 얘기죠. 예. 네, 자기 혼자 안 먹었을지는 그렇죠. 예. 모를 얘기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건. 네네. 자, 여기서 가장 억울한 건 고 씨죠. 그렇죠. 예. 네. 그냥 말 그대로 여자를 하나 소개받았는데 이상한 사람을 셋업 소개받아. 범죄 당한 거죠.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한 순간에 죽어서까지 이용당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